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난민전과 민청협의 5.18 사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18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난민전과 민청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세력이 이 5.18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은 인혁당과 통혁당과 민청학년 사건의 이제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핵심은 난민전인데 이 난민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광주 운동권의 이 난민전 양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광주 운동권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광주 사태 주동 세력들을 우리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이 사전 계획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난민전과 민청협의 이 사전 계획이 이 갖는 의미는요, 5.18 특별법을 보면은 5.18 계엄을 헌정질서 파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8 계엄에 반대하여 일어난 이 광주 시민들의 이 운동을 헌정질서 수호행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5.18 특별법에 대한 이제 그 대법원 판결문이 1997년도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신군부가 현 정부를 억압을 해서 계엄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신군부가 당시 정권, 최규하 정권이죠. 네, 대해서 이제 겁박을 해서 계엄 확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계엄 확대를 통해서 이제 신군부는 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엄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현 정부를 겁박하는 이제 신군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정질서 수호 행위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판결문에는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있는 그 내용이 5.18 특별법에 대한 하나의 그 해석인 것이죠. 말하자면 당시의 계엄 확대가 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가에 대한 하나의 판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항거한 것이 이제 헌정질서 수호 행위이고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형태로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5.18 특별법에서 말하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논의하는 그 주제는요, 5.18 이러한 그 폭동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 계엄 확대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반발하여서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5.18 특별법에 있는 그 본문들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엄 확대가 헌정질서 파괴가 아닌 것이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그 운동도 사전 계획된 무장 공기이지 그것이 계엄 확대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난 그러한 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5.18에 대해서 사전 계획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누가 5.18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18을 일으킨 그 주체 세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주 사태의 주동 세력을 보면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민청학년 관계자들이, 이건 이제 다음에 민청협이 되는 것이죠. 난민전에 포섭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김대령 씨의 정의인데 아주 적절한 그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18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한 가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가
이제 광주 사태 발생 기간이죠. 그런데 사실은 5월 18일에서 5월 21일까지 이 4일 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지 5월 21일 날 밤에 다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엄군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5월 18일에서 5월 21일까지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5월 18일에서 19일까지는요 이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처음에 몇백 명 모이던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틀 사이에 수만 명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날 때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 당시에 그 구호 말하자면 뭐 전두환 물러가라 신현학 물러가라랄까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해라랄까 이것 때문에 그 시위대가 몇백 명에서 수만 명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틀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유언비어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5월 18일 날에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유언비어가 확산이 됐느냐 5월 18일 첫날에 40여 명이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그래서 전남도청이 피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여인들의 유방을 자르고 심지어는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사람들 다 죽이려고 왔다. 이런 형태로 유언비어가 쫙 퍼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화염병으로 경찰서를 공격하고 경찰차를 공격하고 아주 과격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언비어와 합당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틀 사이에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윤상원의 들불 야학과 그리고 녹두소점의 그 소그룹들 이들이 한 것입니다. 유언비어를 인쇄해가지고 뿌리고 인쇄물을 나눠주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윤상원의 들불 야학에서 한 것입니다. 이 윤상원은 누구인가요? 난민전 전사입니다. 이 5.18의 그 주역이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 이제 그 윤상원입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19일은 주로 이와 같은 사태예요. 첫날에는 이 시위와 경찰 차량 공격, 둘째 날에는 방송국 공격, 아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시위가 격화되는 것입니다. 20일하고 21일은 또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무장 폭력의 시기입니다. 5월 20일 저녁에 아주 차량을 통한 공수부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24단 지프차 탈취, 그리고 아세아 자동차 차량 탈취, 무기고 탈취, 그리고 그 오후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하나의 총격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5월 20일하고 21일은요 완전히 그 무장 폭력의 때입니다.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무장 폭동을 준비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남민청협하고 가톨릭 농민회, 기독교 농민회 이런 데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5월 20일하고 21일은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원래 계획된 무장 세력 여기에 북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 봉기를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은요 윤한봉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남민청협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한 난민전 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전 전사들이 민청협이나 이런 데 깊이 속해서 또 국민연합에 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시위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한봉은요 그때 5.18이 터지자 이제 그 피신을 했습니다. 나주를 거쳐서 목포로 해서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피신을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장 봉기를 미리 다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5.18이 이렇게 사전 준비가 되었는가, 특히 무장 폭동에 대해서 사전 준비한 그런 내용들이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준비된 것이라면 5.18 계엄 확대가 일어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이 5.18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되고 기획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5.18 특별법에 있는 그 내용에 어떠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까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5.18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혁당, 통역당, 민청학년 사건을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리더들이 전부 난민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민청협의 구성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혁당 사건을 좀 알아볼 것 같으면요. 인혁당 사건에 이재문이가 이제 난민전을 세웁니다. 이재문이가 난민전 설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인혁당 사건은 뭐냐면요. 1964년도에 일어난 그 사건인데요. 이 1964년도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서독 총리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일본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것이 이제 절실했습니다. 이 1964년도 이쯤이면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각국으로 돈 꾸러 다니는 때입니다. 그런데 돈을 꿀 데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간신히 돈을 꾸었는데, 상업용 차관을 좀 꾸었는데 보증을 서줄 나라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간호사하고 광부를 파견해가지고 그 급여를 보증 삼고 해서 돈을 꾸어오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GDP가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이제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이러한 협약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때가 1964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간첩 세력들이 이걸 또 이용하는 것입니다. 1962년도 1월 달에 간첩 김영춘이가 이 인혁당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문제 삼는 세력들하고 결탁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요, 이때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돈으로 그 일부러요,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을 세울 때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포항제철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선진화된 기술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우리 삼성전자도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일본에서부터 가져온 기술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선진화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많은 기술을 들여와야 되고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이제 이렇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혁당 관련된 무리들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 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계엄까지 선포해가면서 이것을 해야 했던 것이죠. 경제 식민지 논리였습니다. 그때도 나타난 논리는요, 나라를 일본에다 팔아먹는다, 또다시 그러한 매국 행위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항상 이 좌파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까지 선포해가면서 이 일을 했는데요, 이때 이러한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독과의 이 경제 협력을 이끌어낸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독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야당의 책임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야당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또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인혁당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북한 중앙당의 지령이 있었고 여기에는 도해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데모하면서 반대를 유발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혜종과 양춘우, 박현채 등에 대해서 도혜종과 양춘우는 징역 3년, 2년, 나머지 11명은 이제 무죄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상고를 해서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형량도 간첩들이 개입이 되어 있었지만 비교적 작은 형량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리들이 그 다음에 한 10년 후에요, 1974년도죠.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을 때 또다시 이제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는 아주 형량을 가혹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인혁당 사건 혹은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통역당 사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통역당의 당이 난민전이다, 이런 형태로 조희연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역당이 어떻게 보면 난민전의 뿌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역당에서 신향식이라는 사람이, 통역당은 다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없어졌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향식이라는 사람이 난민전 세우는 또 하나의 대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향식이 난민전에는 전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걸 세운 사람이 이 통역당의 신향식입니다. 그래서 통역당의 당을 보통 난민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역당은요, 이 임자도 간첩단에서 이제 파생된 그러한 당입니다. 그래서 임자도 간첩단 사건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1961년도부터 이제 그 김수영이가 그 목포 사람입니다. 6.25 일어났을 때 의용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월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받고 내려와서 임자도에 이제 간첩으로 난파되었습니다. 먼저 여기 이 최영길이라는 사람을 이제 포섭을 했는데요, 이게 그 전 임자면 면장입니다. 그리고 이 최영길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포섭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태홍이라고 있는데요, 이 정태묵을 또 그렇게 이제 개명을 해서 정태홍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이 사람이 김대중의 국회의원 67년도죠. 당선될 때 그때 그 선거를 돕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김대중은 조사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김종태가 포섭이 되는데요, 바로 이 김종태가 통역당의 이제 그 설립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임자도 간첩단은요, 1968년도에 통역당이랑 함께 일망타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역당은요, 아까 임자도 간첩단 사건을 이제 최초로 일으킨 김수영이가 서울대생 김종태를 포섭하고, 그리고 또 이 김종태가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 김진락, 그리고 인문과 학생 이문규를 포섭하고, 그래서 학사주점도 운영하고 청맥이라는 잡지도 내고 하면서 이 창당을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그리고 신영복 역시도 이때 이제 통역당의 창단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역당은 완전히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께서 교시하신 주체의 당 창건 방침을 받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완전히 이제 북한의 충성을 맹세하는 이제 그러한 당인 것이죠. 지도 이념은요, 주체 사상이었고요, 최고의 목적은 공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통역당의 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1968년도에 이게 다 이제 체포가 되어지는데요,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그 사형을 당하고요, 신영복은 이제 그 종신형 살다가 또 전향해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종태, 김진락은요, 이 북한에서도 아주 그 영웅 호칭을 받고 있는, 그래서 김종태 이름을 딴 학교도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북한과 거의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희연은 이러한 통일혁명당의 당이 난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난민전 전사들이 이제 5.18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일혁명당은 1968년도에 임자도 간첩단 사건과 함께 이제 전원이 다 체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974년 4월 달에 있었던 민청학령 사건을 또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민청학년 사건을 일으킨 주된 세력이 아까 있었던 인혁당 사건의 이 지도자들이 다시 이 민청학년 사건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민청학년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청학년 사건을 가리켜서 2차 인혁당 사건이다, 혹은 인혁당 재건위가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민청학년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972년 10월 달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죠. 그때 이제 김대중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신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한민통을 세우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다가 또 이제 그 본사를 두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데, 이때 조총련이 대거 여기에 설립위원들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민통은 조총련이 세운 그러한 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이 한민통의 대표 생활을 계속 5.18이 있을 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한민통의 대표라는 것 때문에 김대중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통 대표가 되면서 그 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조총련으로부터 매월 1,000만엔에서 혹은 2,000만엔, 그 당시에 그 1,000만엔이면 큰 돈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1973년 8월 15일에 한민통이 이제 그 출범하는 날입니다. 국내에서는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락이 납치를 해와버립니다. 김대중을 8월 8일에 납치를 해와버립니다.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은 자신을 바다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CIA에서 이것을 알고 비행기가 뜨고 해서 나를 그냥 풀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후락은 아니, 죽일 거면 일본에서 죽이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한민통을 설립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납치를 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그러한 단체가 민청학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청학련이 이제 후에 민청협으로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신 반대 운동이 김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74년 4월 달에 이 민청련에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을 이제 중앙정보부에서는 발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있었던 인혁당에 있었던 그 주요 멤버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인혁당,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당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조사를 하면서 인혁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시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들통이 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긴급조치 4호가 발표가 되면서 이때 대거 이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들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이때 180명 정도가 이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혁당 사건에 있는 주요 멤버들이 다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혜종, 우홍선, 여정남 등 이 8명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내려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형이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항의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 회의에서도 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사법살인이라고 하면서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양자 간에 이제 그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김대중이 한민통을 창설하고 조총련과 함께 일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민청학련 사건의 이 배후를 보니까 주요 이 구성원들이 전부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일반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냥 김대중 씨를 용공으로 몰아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재를 타도한다 이런 방향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간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크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8명의 이 사형수의 옷으로 난민전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문이가 이제 이 인혁당 1차 인혁당 사건 때 옥고를 치르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재문 그리고 김병권 그리고 신양식 여기는 통역당 이 세 사람이 이제는 그 난민전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김병권은요 남조선 해방전략당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인혁당도 그리고 민청학령 사건의 그 지도자들도 결국은 통역당과 같은 이념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반국가 세력으로 이 민청학령 사건의 이 주모자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난민전의 강령을 보면은요, 반일 반미 민족 운동, 그리고 민족 통일, 반파쇼 민주화, 그리고 이 산업자본에 대해서 신식민지 체제로 규정을 하고요. 난민전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은요, 74년도, 75년도 이쯤 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남 내에 있는 이 베트콩들에 의해서 이제 내부 봉기가 일어났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월맹이 침공에 들어와서 공산화된 것이 베트남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본딴 단체가 난민전입니다. 그러니까 베트콩 활동을 남한 내에서 하겠다. 이게 이제 난민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정부 투쟁을 표방하면서 사회 변란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난민전은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위대다 이렇게 표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난민전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민청항해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 포섭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74명 정도 포섭을 했고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중에 침투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문, 김병권, 신양식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인해서 난민전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난민전은 이렇게 완전히 혁명 조직이었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밖에 드러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구성원을요. 그래서 난민전에서는 외곽 조직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전에 속한 사람들은요 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하규, 청년학생위원회, 이 청하규가 골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난민전 전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외곽 조직, 말하자면 이제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활동하는 조직이죠. 이것을 민투라고 그럽니다.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그 약자로서 민투를 이제 발족합니다. 난민전이 1976년도에 세워졌는데요. 77년 1월 달에 이제 민투를 발족시키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골간 조직으로 청년학생위원회 청하규, 이게 이제 난민전의 이제 핵심 조직입니다. 골간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그 청하규에서는요, 이 골간 조직에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민청학령 사건 관련자들, 특히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학가 이런 데서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이들을 민투로 이제 소속을 시키던가, 이제 그 다음에는 민주구국학생연맹을 출범시켜서 여기에 속하게 합니다. 민학련이죠. 민학련. 그래서 민투 하위 조직으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민학련으로 이제 소속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민학련은요 아마 전남 쪽에서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거기에만 있는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이 조직은 민투였고요. 그리고 전남 쪽에는 이 민학련이 별도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민학련을 아까 얘기한 윤상원으로 하여금 주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상원은 이 민학련을 데리고 이제 학생운동을 했고 5.18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5.18에도 이제 이 민학년의 이름으로 또 이제 깊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하교에서는요, 학생, 노동자, 농민 이 3개의 계층별 분과율을 결성해서 또 조직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보면은요, 78년 8월 달에 교원연맹, 79년 2월 달에 학생연맹, 그리고 79년 9월 달에 농민연맹 이렇게 있는데요. 난민전의 전사 중에 이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농민운동 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가톨릭 농민회의 중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톨릭 농민회가 이제는 또 5.18에서 중요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설명했냐면요, 난민전이 여러 조직이 있다. 핵심 조직은 그 청하교고요. 그리고 외곽 조직은 민투고요. 그리고 학생 운동 중심으로 해서는 민학년이다. 이 정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18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난민전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난민전은 79년 10월 달에 전부 체포가 돼요. 그러면 난민전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투, 민학년, 청하교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18의 주요 세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요 세력이 됐는데요, 이 난민전 소속의 난민전 전사가 이제 민청협이나 이런 각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난민전의 이 기본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난민전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남에 있는 베트콩을 모방한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해서 이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인민해방군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주의를 성취하겠다. 이것이 이제 난민전의 기본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기고를 습격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민전에서는요, 북한과 연계해서 남한 내에서 베트콩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 단체니까 북한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978년 1월 달에 이제 이 공조를 시도를 합니다. 1977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재문, 이제 난민전 총책이죠, 이 안용을 이제 북파할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임원영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안용의가 이제 북한 공작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금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 혁명을 수행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온 이 공작원이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남한에서 이제 그 전단을 살포해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체결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8년 1월 초에 서울 시내에서 난민전 명의의 삐라를 살포합니다. 곡주 호텔 앞과 을지로 세운상가에서 불온 전단 500장을 살포합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 하면서 북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하고 이 난민전과의 공조가 78년 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난민전에서 이제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8년 1월 달에요. 난민전에서는 전사 이 박기순을, 여자입니다. 이제 위장 취업을 시킵니다. 어디에 위장 취업을 시키느냐? 광주 광천동에 이제 아세아 자동차가 거기에 있죠. 그 근처에 이제 그 위장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박기순이 들불 야학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을쯤에 또다시 이제 윤상원이 난민전 전사입니다. 윤상원이 또 그리로 이제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윤상원이 이 광천동에서 한일 플라스틱인가요? 거기에 일용자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박기순하고 함께 윤상원이 들불 야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야학이죠, 야학.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들불 야학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상원은 또 확장시켜서 백제 야학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북동 성당에 있는 그 세미나실을 잠깐 빌려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야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들불 야학이 이 박기순과 윤상원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들불야학의 구성원들이 이제 다음에 5.18이 일어났을 때 전단을 살포하고 또 전단을 벽에다 붙이고 또 화염병을 제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이 들불야학 구성원들하고 함께 윤상원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18 운동이 일어나게 한 핵심 세력이 바로 이 윤상원의 들불야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상원은 5.18의 핵심 세력입니다. 이 난민전이 79년 10월 달에 이제 전원 체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난민전만 체포되는 것이지 뭐 민투나 민학련이나 청학이나 이런 데는 다 건재합니다. 난민전만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그 와해를 하게 되는데 1977년 1월 달에 민투를 아까 조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7회에 걸쳐 유신 체제에 대한 유인물 배포 투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난민전의 이 골간 조직이 청학이라고 그랬죠. 청학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성대와 전위대를 만들어서 독점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응징 투쟁을 합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해성대를 만들어가지고 봉화산 작전으로 해서 구자영의 집을 이제 공격합니다. 2회차는 해성대에서 또 GS 작전으로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종로 2가 소재의 금은방, 보금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응징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1979년 3월 달에는 이 해성대 중에서도 이 전위대를 뽑아가지고요. 아주 용감한 부대라는 뜻이죠. 전위대를 뽑아가지고 땅벌 작전 1호로 해서 동아건설 사장의 집을 이제 습격을 합니다. 전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9년 10월 달에 꽃불 작전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YH 무역 사건이 있죠. 여기에 이제 김경숙의 투신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이제는 체포가 돼가지고 전원이 체포되어서 이제 총 84명이 검거되고 해서 이제 와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문이는 감옥에서 사망했고요. 신양식이는 사형 당했습니다. 신양식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당의 이러한 전사 양성 과정에 교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김남주하고 이수일은 징역 15년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남주 이 사람이 이제 해성대에 속해서 김남주하고 이 박석삼 이런 사람들이 청학위의 이제 골수 멤버입니다. 이러한 이제 해성대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김남주가 이제 광주 운동권의 하나의 대북격입니다. 제가 이제 난민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요. 인혁당, 통역당, 민청학련 사건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민전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운동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운동권의 1960년대의 광주 운동권의 원조는요, 류락진, 박현채, 김세원, 장두석 이들이 이제 빨치산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광주 운동권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박현채가 있고요, 장두석이 있고 또 임동규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광주 운동권은요, 아까 난민전에 이 청와기에 속해 있던 김남주 얘기했죠. 이 김남주가 70년대 광주 운동권의 하나의 대북격으로 있습니다. 70년대 광주 운동권은요, 김남주, 박성률, 박석삼인데요. 김남주하고 박석삼은 이 청와기에서 해성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김남주는요, 철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고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전남대 들어갈 때도 사수를 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항상 불온서적만 공부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궤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김남주가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파리 코뮌을 혁명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다가 해방 특구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이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꿈꾸었습니다. 그러면서 78년도 초에 이제 녹두서점 뒷방에서 학생들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김남주가 이 서점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는 녹두서점이 아니라 카프카 서점이었습니다. 카프카 서점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과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민주의 지하혁명가 그룹을 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남주의 구상을 윤한봉과 김상윤과 윤상원이 광주에서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광주 사태인 것입니다. 이 김남주 파리코민의 스타디 그룹 회원들을 보면은요, 윤상원, 김종배, 정상용, 윤강옥, 김영철, 박효선 등 광주 사태의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광주 사태의 일자별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이 이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김남주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민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카프카 서점을 인수해서 녹두 서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한 사람이 김상윤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상윤도 어떻게 보면 파리코민 스타디 그룹의 회원인데 이제는 그 일을 김상윤이 이어서 계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남주와 이 김상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 파리코민의 스타디 그룹이 난민전 광주 지역의 여러 세포 조직들의 모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남주가 이제 서울로 가니까요. 이때 이것을 김상윤이 맡아서 이제 계속해서 녹두서점에서 그 뒷방에서 세미나를 해가면서 계속 이러한 전사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운동권의 난민전 전사들이 있습니다. 박석삼이가 이것을 그의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박석삼이 동지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민전 전사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박석삼이 난민전 전사였는데 박석삼이가 동지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난민전 전사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난민전 전사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한번 간단히 한번 보면은요, 김정길, 이하경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죠. 박성률, 김남주, 차성환, 윤상원, 윤한봉, 조봉문, 임동규, 박기순 등입니다. 이 양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공산당 정치학습 후에 6개월간 심화학습과 실천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사로 승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습 교과 과정을 보면은요, 강령 및 규약, 그리고 생활규범, 세 번째는 피신법 및 투쟁기술론, 네 번째는 철학, 다섯 번째는 정치 정세, 여섯 번째는 통일전선 운동사, 일곱 번째는 공장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교재 중에서 철학과 조직 공작 기술론은 신향식에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향식은 통역당의 학사주점을 경영을 했고요. 이 신향식이 이 난민전을 세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연은 통일혁명당의 당으로서 난민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 광주 사태를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이 난민전 전사들이 다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민청협과 함께 이들이 민청협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8 광주 사태의 그 주동 세력은요, 이제 민청학년이 이제 민청협으로 다 흡수가 되니까요, 이 민청협하고 난민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광주 사태와 관련된 이 전사들의 계보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남주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어서 한 김상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민청협을 세운 윤한봉이 있습니다. 이 윤한봉이 이 무장봉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윤한봉이 이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윤상원 이렇게 됩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김남주는 감옥에 있었고요. 김상윤은
5월 17일 24시 계엄 선포될 때 그때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없었습니다. 윤한봉은 그때까지 무장봉기를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일에는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나주로 목포로 해서 나중에는 미국으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윤상원입니다. 그리고 이 윤상원이 남아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상원이 그 임을위한 행진곡의 그 주인공입니다. 윤상원이 5.18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